평양의 1% 상류층만이 모여 산다는 중구역. 그곳에서도 권력의 정점에 있던 한 간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앙당 비밀, 금고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절대 열어보아서는 안 될 문서 한 장이 평온했던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 기밀 문서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기에 그는 목숨보다 귀한 권력을 버리고 사선을 넘는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이라고 하면 다들 TV에서 보던 화려한 빌딩이나 군사 퍼레이드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제가 살던 평양 중구역의 일상은 겉보기엔 화려해도 사실은 매일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네 옛날 이장님이 온 마을 일을 참견하듯 북한에서는 당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제 고향 평양은 대동강 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길에 보던 능라도의 푸른 풍경과 웅장한 모란봉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시절엔 명절만 되면 나라에서 평양 사탕가루라고 설탕을 조금씩 나눠주곤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로 귀한 음식을 만들어주시면 온 집안의 달콤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 설탕 한 봉지가 귀했던 시절 기억하시오? 마음 부러울 것 없는 상류층이라 자부하며 그저 부모님 모시고 자식 키우는 재미의 체제를 의심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시커먼 속사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중앙당 간부라고 해도 배급이 조금만 늦어지면 장마당 눈치를 봐야 했고 쌀값이 몇 전이라도 오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 그곳의 물가가 곧 우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겨울이면 아무리 고위직이라 해도 연탄이나 땔감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온 가족이 소미불을 뒤집어쓰고 덜덜 떨기도 했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 연탄 한 장 아끼려고 구멍을 막으며 애쓰던 시절이 있으시니 그 고충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외화벌이 사업소의 책임지도원으로 일하며 당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상교육 시간에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고 제가 누리는 이 모든 특권이 당연한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남조선은 미제 앞잡이들이 득실거려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방송을 보며 그래도 우리는 장군님 덕분에 행복한 줄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당시 평양의 삶은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수입차를 타며 거드름을 피우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누가 듣지는 않을까 싶어 목소리를 낮추어야 했습니다. 식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와도 마음 편히 웃지 못했습니다. 이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혹시라도 내 실수가 당의 귀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늘 노심초사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충성을 바쳐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리고 권력의 꼭대기에 있을수록 더해가는 알 수 없는 불안함 때문이었지요. 옆집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간부 이웃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도 누구 하나 감히 묻지 못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지상낙원의 진짜 모습일까요? 마치 일제시대 배급제처럼 나라에서 주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리는 이 화려한 삶이 사실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양 상류층의 삶이라는 것이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썩어 들어가는 나무와 같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어느 날 아침, 평소 형님 동생하며 가깝게 지내던 옆 부서 최 간부가 갑자기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집엔 연로하신 어머니와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어린 딸이 있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대동강변에서 같이 담배를 나누어 피우며 자식 걱정을 하던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반당분자로 몰려온 가족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6.25 때도 이렇게 이웃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던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전쟁통의 생이별은 겪었어도 이런 식의 공포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중앙당 비밀 금고를 정리하다가 운명의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속에서 우연히 펼쳐본 명단에는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에 동료, 분자로 분류되어 숙청 대상자에 올랐었다는 기록이었지요. 지금까지 당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온 우리 집안이 사실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믿어온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당에서는 늘 인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충성스러운 간부들조차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마치 옆집에서 우리 집 안방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의 모든 충성이 사실은 감시와 불신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집에 돌아와 천진난만하게 웃는 제 아들을 볼 때였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평생을 거짓과 공포 속에서 연기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자식 앞길 막막할 때 느끼는 그 심정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고향 땅에서 평온하게 생을 마감하시길 바랐는데 제가 처한 이 현실은 그 소박한 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각성이었습니다. 제가 누리던 평양 1%의 특권은 사실 제 목을 죄는 올감이었고 그 화려한 배급과 훈장들은 저를 가두는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가짜 낙원에서 죽어가는 순한 양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각성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양의 핵심 간부로서 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척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었지요. 제가 관리하던 외화벌이 사업소의 상황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납금을 요구하며 압박해오고 아래에서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부하 직원들의 원망 섞인 눈초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책임지도원 동지, 우리 애가 며칠째 옥수수, 죽 한 그릇도 못 먹고 알아누웠습니다. 부하 직원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할 때면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 상류층이라 해도 약 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으니 일반 백성들의 고통은 오죽했겠습니까? 촌발이 얼어 터지는 추운 겨울에도 난방은커녕 불기 하나 없는 방에서 버텨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이 체제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 하루 한 끼 때우기 힘들던 보릿고개 시절을 기억하시죠? 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그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이웃이 굶어 죽어나가도 오로지 충성만을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어왔던 당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를 향한 감시의 눈길도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보위부의 시선이 마치 등 뒤에서 칼날을 대고 있는 것처럼 서늘하게 느껴졌지요. 누구도 믿지 마라. 심지어 내 그림자도 믿지 마라는 말이 평양 간부들 사이의 격언이 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비참한 현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 이웃이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지도원 동지, 몸 조심하십시오. 요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라고 귀띔해주더군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 이런 따뜻한 정이 남아있다는 것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내 가족도 모두 끝장나겠다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평양의 불빛은 이제 저에게 희망이 아닌 저를 올가매는 사슬처럼 보였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내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보다 더한 이 공포 속에서 언제까지 연기하며 살아야 하는가?
분노는 절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위험하고도 절실한 결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그 서늘한 공포가 제 목을 조여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단순히 저 하나 살겠다는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식만큼은 이 거짓된 세상에서 해방해주고 싶다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지요. 내 새끼만큼은 짐승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이 아이의 미래에 출신 성분이라는 족쇄를 채우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을 결심하고 나니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고향에 계신 늙으신 부모님이었습니다. 평생을 당에 충성하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아들이 반역자가 되어 떠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차마 입 밖에 내어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몰래 부모님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자식 잘 되라고 멀리 보낼 때나 혹은 말 못할 사정으로 이별할 때 그 애틋하고 미어지는 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첩보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외화벌이 사업소 책임지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해외 출장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는 척 연기하며 뒤로는 탈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씩 모으고 안전한 루트를 파악하기 위해 피를 말리는 정보 수집을 이어갔습니다. 정보 하나를 얻을 때마다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온 가족이 죽는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떠나기 직전 저는 수십 년간 살아온 정든 집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껴 쓰시던 낡은 그릇들, 아들의 키를 재며 벽에 그어놓았던 선들, 그리고 거실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특히 조상님들이 계신 묘소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올릴 때는 무릎을 꿇고 흙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아서 다시 뵙지 못하더라도 이 땅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지요.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고향 떠나 서울로 혹은 먼 타지로 일하러 가실 때 정든 고향 산천 바라보며 눈물 짓던 기억 있으시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실패하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자식을 위해, 그리고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죽을 각오로 그 첫 발을 떼기로 했습니다. 이제 뒤는 없습니다. 오직 앞을 향해, 저 멀리 보이는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평양 상류층으로서 누리던 모든 특권과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저는 오직 가족의 손을 잡고 사선을 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 출장이 제 인생에서 북한 땅을 딛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크게 울려 귓가를 때렸습니다. 국경 지역에 다다랐을 때의 그 서늘한 긴장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강변은 고요하다 못해 살기마저 느껴졌지요. 저 멀리 강 너머로 보이는 중국 땅의 불빛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지만 그 사이를 가로막은 강물은 마치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처럼 깊고 넓어 보였습니다. 젊지 않은 몸으로 이 차가운 물을 건너 저 험한 산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젊은 시절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고개를 넘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기억이 있으시오.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으니 조그만 손이 덜덜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떨림이 제 가슴에 닿자 무서움보다는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부모의 오기가 솟구쳤습니다. 우리는 순찰대의 서치라이트가 비껴가는 찰나를 기다리며 진흙 바닥을 기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을 죽이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제발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조상님들, 제발 이 아이만큼은 저 강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이지요. 강물 속에 첫 발을 담그는 순간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전신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생과 사를 가르는 갈림길이었고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 서로의 팔을 밧줄처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기슭에 손이 닿았을 때 저는 땅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흐느낌을 쏟아냈습니다. 평양의 1% 간부라는 허울뿐인 이름표를 강물에 던져버리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향한 첫 번째 관문을 목숨 걸고 통과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라 불리는 중국에서의 도피 여정이 기다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압록강의 그 차디찬 강물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이제 다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평양의 안락한 소파와 권력의 달콤함은 이미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저는 낡은 옷 한 벌에 목숨을 의뢰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해 컴컴한 창고와 산속을 전전했습니다. 혹시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 정체가 탄로나면 그 즉시 북송되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시각각 저희를 옥죄어 왔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 전쟁통에 피난 가시던 길 뒤에서 적군이 쫓아올까봐 숨죽여 걷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오.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평양의 고위 간부 출신은 북한에서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알던 국가 기밀들, 평양의 속사정들을 당이 얼마나 감추고 싶어 하겠습니까? 지도원 동지는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거요라는 소문이 귓가를 맴돌 때마다 자식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중국의 낯선 땅에서 저희를 도와준 것은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과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내어준 눅눅한 빵 한 조각과 따뜻한 물 한 잔이 얼마나 눈물겹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평양에서는 최고급 요리를 먹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의 정을 이 쫓기는 길 위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네 예전 인심 좋던 시절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밥 한 술 챙겨주던 그 따뜻한 마음씨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은신처 근처의 공안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거친 중국말과 구두 소리에 저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벽장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아들의 입을 막으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습니다. 제발 여기서 끝나게 하지 마십시오. 저 어린 자식의 눈에 다시는 그 공포의 평양을 보여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의 그 몇 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 앞까지 다가왔던 발소리가 다행히 멀어질 때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상류층의 삶을 버리고 선택한 이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나 처절하고 눈물겨운 것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한국 땅을 밟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저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피 말리는 숨바꼭질을 뒤로하고 저희 가족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제3국으로의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잘 나가던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 대신 가축을 싣는 트럭 짐칸에 몸을 숨겼고 이름 모를 국경의 정글을 헤치며 며칠 밤낮을 걸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피난길에 보따리 하나 메고 산 넘고 물 건너던 그 고생 기억하시오? 제 처지가 딱 그랬습니다. 발바닥은 온통 물집이 잡혀 터지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 한 걸음 떼는 게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곁에서 묵묵히 따라오는 아내와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이제 곧 한국 땅이다라는 그 희망 고문 같은 말 한마디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제3국에 도착해 한국 영사관 문턱을 넘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낡고 해진 옷차림에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는 저희를 보고
명사관 직원분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순간 평양에서부터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구름 위를 날며 생각했습니다. 평양 상류층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화려함은 사실 모래성 같은 것이었다고 말이지요. 진짜 삶은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환대 속에, 그리고 내 자식을 마음 편히 재울 수 있는 평화 속에 있다는 걸 신이 넘은 나이에야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을 때 코끝을 스치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평양의 공기는 늘 무언가 억눌린 듯 무거웠는데 이곳의 공기는 참으로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마치 꽉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평생 고생하시다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처음으로 한숨 돌릴 때 느끼는 그 개운함, 아마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국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 가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말투며 문화며 모든 게 낯설어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평양 1%의 삶을 버리고 그토록 갈구했던 자유였으니까요. 어느덧 제가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린 지도 수년이 흘렀습니다. 평양의 1% 상류층이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이곳에서 제 이름을 걸고 당당히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한국 땅에 정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마법 같았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의 환한 불빛, 마트 진열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보며 저는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 우리 고향 사람들도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의 보릿고개를 지나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일궈내시며 이런 감격을 느끼셨겠지요. 저 역시 마트에서 자유롭게 쌀 한 봉지를 고를 때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가슴 깊이 새기곤 합니다. 물론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평양 말투가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움츠러들기도 했고 키보드 치는 법이나 영어가 섞인 남한 말이 낯설어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든 다 같은 민족 아니냐 하며 김장 김치를 건네주던 이웃집 할머니의 손길에서 저는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요즘 저는 인터넷으로 가끔 북한의 소식을 찾아봅니다. 제가 살던 평양 중구역의 모습이 화면에 나올 때면 그곳에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만 좋은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살아 죄송합니다라고 허공에 대고 속삭여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이산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절절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생사조차 알 길 없는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 그것이 탈북민들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남과 북의 장벽이 무너지고 제가 평양에서 가져온 그 흙한 움큼을 다시 고향 땅에 뿌릴 수 있는 그날을 말입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탈북민의 자녀가 아닌 통일된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반드시 통일을 봤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저 또한 대동강변에서 남한의 이웃들과 소주 한 잔 나누며 회포를 풀 날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양의 1%라는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제가 얻은 것은 단순히 배부른 식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 고향 땅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희망을 잃지 맙시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